지난해 중국 상하이 매장 오픈 행사에 참석한 애플 최고 경영자 팀 쿡입니다. 당시 그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생산성과 시너지를 애플이 이뤄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10년 넘게 30% 안팎을 기록하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I love China. I love being here. 그 답은 팀 쿡의 이 한마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유리한 예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흔히 OLED라고 불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보는 TV나 스마트폰의 화면, 즉 디스플레이 기술을 말합니다. LCD를 입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평가받고 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O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LCD와 달리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결과 제품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구부리거나 종이장처럼 많은 것도 가능하죠. 색 표현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처럼 첨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선도해온 이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가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LCD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고요. 이젠 OLED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약 67%, 중국은 약 3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중국이 15.4%포인트나 점유율 격차를 좁혀온 겁니다. 휴대폰에서 화질이 좋게 하고 소비 전력을 좀 낮게 해서 배터리가 좀 오래 버티게 하고 이런 정도 하이텍은 아직 BOE가 확보를 하진 못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OLED 핵심 고객사인 애플 공급망에서도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BOE는 2022년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시작으로 OLED 패널을 납품했고 지난해에는 아이폰 16 공급사로도 선정됐습니다. 今年京东方在柔性 OLED 上相对去年来讲我们针对手机的续航 중국 기업들이 이처럼 빨리 한국 OLED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막대한 자금을 댄 중국 정부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업계는 애플을 지목합니다. 애플이 자사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전자기술 생태계를 계속 키워왔다는 겁니다. 현재 아이폰, 맥북 등 애플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엔 숙련된 중국 노동력이 있습니다. 애플은 2008년 이후 중국에서 약 2,800만 명의 근로자를 교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데 기술에 대한 지도를 해요. 예를 들면 삼성 디스플레이 ADB에 가서 이 기술을 써라. 애플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수많은 디스플레이의 엔지니어를 고용한 다음에 그거를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런 벤더들한테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하는 결국 중국은 애플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애플은 공급업체들의 가격은 낮추고 품질을 높이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애플이 한국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한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기술을 공유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애플이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수준의 OLED 패널을 생산하도록 수년간 도왔다는 전 애플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가를 낮추기도 원하겠고 그리고 애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국 업체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해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삼성과 LG가 보유한 기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결국 애플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마법을 만든 건 한국 등 선진국 기술력을 싼 값에 복제할 수 있는 중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We've been in China more than 30 years, and where there are companies that have been here longer than that, clearly, I don't think that any have produced as much of a win-win relationship. 업계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이 애플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현지에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중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애플의 행보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예비 판결이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서 확정될 경우 BOE 패널은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밀착하는 애플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Tim, I said, Tim, look, we've treated you really good. We put up with all the plants that you built in China for years. Now you got to build us. We're not interested in you building in India.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 외에도 중국 차이나스타를 상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티안마를 상대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황. 디스플레이는 자율주행차와 가상 증강현실, 방산까지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만큼 우리 기업으로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 어디서나 보이는 24시 편의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던 코로나 시절에도 유일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사상 유례 없는 역성장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출범 이래 36년간 성장만 해오던 편의점 업계가 최근에만 벌써 세 번째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엔 가정의 달 효과로 다른 모든 유통 채널들이 플러스 매출을 기록하는 동안 나 홀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더 이례적이라고 해요. 잘 나가던 편의점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의점의 위기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점포 포화입니다. 편의점 많은 거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 싶지만요. 우리나라가 인구 약 1,000명당 편의점이 한 1개꼴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000명당 1개니까 우리나라가 이 심각한 포화 상태인 걸로 나오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일본보다 인구 대비 약 2.4배 더 많은 편의점이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규모의 경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점포수를 늘린 결과예요. 편의점 밀도가 높으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포당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님들의 볼멘 소리가 거세지자 업계는 양적 성장은 이제 그만이라며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중인데요. 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다 보니 전체 매출도 덩달아 줄어들게 된 거죠. 실제로 편의점의 점포수는 작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3, 4위 업체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가 점포를 많이 줄였고 CU와 GS25 역시 개점 증가폭이 둔화됐어요. 편의점의 경우 항상 폐점수보다는 개점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해요. 온오프라인 경쟁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는데요. 요즘 쿠팡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 배민의 비마트 등이 워낙 활성화됐잖아요. 예전엔 귀찮으면 편의점이었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집 앞조차 나갈 필요가 없고 게다가 더 싸게까지 하죠.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매장이 생활용품이나 간식 시장 파이를 야금야금 뺏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소비 침체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특히 편의점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소비 채널이잖아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편의점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에는 경기 사항을 비교적 적용을 안 받는 소비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편의점들도 성장에 있어서는 지금 침체기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있을 수 없는 편의점 업계는 위기를 넘기기 위한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들고 있어요. 우선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을 위해 초저가 상품을 공격적으로 출시 중인데요. CU의 득템 시리즈, GS25의 해자로운 시리즈가 대표적이죠. 두 브랜드는 가격 할인도 꽤 치열한데요. CU가 닭가슴살을 1,900원에 출시하자 GS25도 이에 질세라 자사 판매 1위 유사 상품의 가격을 22%나 내리기도 했어요. 또 유난히 잘 팔리는 디저트를 집중 공략 중인데요. 최근에 티나 베이커리 전문점의 가격 인상이 되면서 편의점의 디저트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가성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실제로 편의점의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베이커리 상품 매출은 예외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너도나도 자체 브랜드를 론칭 중이고요. 연세우유, 서울우유 시리즈는 물론 여수당, 텐마루, 사과당, 초량원당 등 지역 유명 맛집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를 노리고 있어요. 콜라보 전략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하기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 먹는 건 원래부터 잘하던 거잖아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비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신사 스탠다드, 비비안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아예 자체 의류 브랜드를 내놓으며 패션 분야로도 발을 뻗는 상황이고요. 요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편의점의 모습을 계속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참여형, 체험형 편의점을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 토이기기, 타투 키오스크 같이 이색적인 서비스가 속속 등장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라면, 케이팝, 스포츠, 뷰티 등 특정 테마에 맞춘 특화 매장을 운영하고 두산베어스,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처럼 MZ 고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것도 체험형 전략의 일환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편의점의 실적 부진이 최소 올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추가 출점이 어려울 만큼 시장이 포화됐고 상위 업체에서도 폐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점포당 매출이 0.5% 증가했지만 매달 성장과 역성장을 반복하고 있어 질적 성장 전략이 편의점 업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요. 바뀐 전략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명분은 편의 서비스지만 사실상 편의점의 본질을 흐리는 과잉 서비스가 아니냐는 거죠.
진작에 포화 위기를 맞은 일본 편의점은 한국보다도 훨씬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어요. 가령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일본의 이동형 점포는 기존의 출점이 어려운 지역에도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순회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점포 포화와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죠. 또 같은 특화 매장일지라도 로션은 헬스케어 특화 매장을 내 노인들도 접근하기 쉬운 의료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뭐 팝업 스토어라든지 MZ세대들의 감성을 맞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편의점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다가갈지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례없는 역성장 속 생존을 넘어 변화를 모색 중인 편의점 업계.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요? 편의점의 다양한 시도가 먹힐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글과 애플이 여러 번 매달렸지만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 1조 원이나 들여 만들었다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안보, 보안, 산업보호 등 여러 이유로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애플과 구글이 다시 한번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 기업, 특히 구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대통령실이나 서울공항 등 국가 보안 시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이미 알 만큼 아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정보라고 합니다. 25,000은 1km를 지도상에 4cm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5,000은 1km를 20cm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밀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구글은 1:5,000 고정밀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세부 건물 형태나 폭이 짧은 길, 디테일까지 전부 포함해서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보통 도시를 계획하거나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짓는 데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축척 1:25,000 미만의 국내 지도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어 외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밀도의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내 업체 지도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요. 따라서 외국 기업들은 길찾기 서비스에 걸림돌이 된다며 고정밀 지도를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구글과 애플의 요청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구글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번 연속 지도 반출의 문을 두드렸고요. 애플도 벌써 2번째인데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휴전인 상황이라 보안 때문에 넘겨줄 수 없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해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관세 장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려고 굉장히 강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들면 미국에서 강하게 협상 들어오게 되는 이슈가 있죠.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매년 3월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도요. 한국은 지도 데이터를 한 번도 반출한 적이 없어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계속 불이익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구글, 애플의 요청과 트럼프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고정밀 지도가 관세 협상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만약 미국 압박에 굴복해 고정밀 지도를 내어주게 되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물론 국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정밀 지도는 사실 단순히 지도 서비스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도로, 건물, 시설물, 하천 등 상세한 지형지물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애플, 구글이 이를 활용해 개발할 수 있는 산업이 너무 많고요.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는 미국 업체들이 국내 기업을 압도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지도는 샅샅이 구체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미국 업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꼭 필요한 데이터라고 해요. 특이하죠. 전국을 갖다가 산악 지역까지 5,000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구글이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구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구글에 종속되는 순간부터는 구글이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산업 기반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또 이 지도,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구글, 애플에 턱 줘버리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구글이나 애플이 국내에서 벌어가는 돈이 수조 원대인데 기여는 안 하잖아요. 네이버가 기부금 500억 냈고요. 카카오가 300억 냈어요. 근데 구글은 5천만 원 냈고요. 애플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영원인 것 같아요. 법인세도 거의 안 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도는 요구한다. 이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지도를 돈 주고 아예 팔아버리자 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팔아서 돈을 벌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공 인프라로 쓰던 거를 글로벌 기업한테 팔아서 다시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국가 인프라 어떤 데이터를 돈 주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사와야 되는 약간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우리 정부는 8월 11일까지 반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두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쓰는 걸 허락할게 하는 입장을 항상 고수해왔고요. 전문가들도 최소한의 조건으로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경험을 봤을 때 구글이나 애플한테 무슨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잘 대응이 안 됩니다. 유출되고 나서 이 정보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지죠. 민감 데이터는 국내에 두는 게 적절하고요. 하지만 구글은 지금까지도 국내의 데이터 센터 또는 서버 설치는 어렵다며 데이터 반출만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 애플은 일단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 있고 또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의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기업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모두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상황.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도 임대, 저기도 임대. 공실률 무려 41%를 찍은 유령 골목. 텅텅 빈 거리에 애플 스토어만 우뚝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서울 강남의 원조 하플 가로수길입니다. 양옆으로 쭉 뻗은 은행나무 사이사이 트렌디한 편집숍과 브랜드들이 줄 맞춰 입점해 있던 거리. 한때는 옷 좀 입는 페피들과 쇼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2018년 한국 첫 애플 스토어까지 입점시키며 그 열기를 제대로 증명했죠. 애플은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강해서 입점만으로 거리의 가치가 훅 치솟잖아요. 잘 나가던 거리에 날개를 달았으니 더 훨훨 날아오르겠구나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의 입점이 가로수길 망조의 시작이라는 여론이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애플은 입점할 당시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위해 20년치 임대료 600억 원을 선납했는데요. 연에 30억, 달에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이 미친 임대료는 수치로만 봐도 엄청나지만 맞은편에 있던 비슷한 규모의 H&M 건물과 비교하면 무려 2배 이상 높았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경우에는 자본력을 앞세워서 이 단위 면적당 일반 소상공인들보다도 더 높은 임대료를 줄 수 있게 되는 여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20년 임대료를 미리 선납을 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주변 임대료가 저 정도는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한 요인이 됐고요. 원래도 임대료 높기로 악명 높았던 가로수길인데 애플이 들어오고 나서 인근에 있던 구축 건물들마저 이에 버금가는 임대료를 받으려 하다 보니 거품이 끼어버린 겁니다.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하나둘 가로수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애플 스토어가 높은 임대료 허들을 만들면서 가로수길 상가들의 임대료가 거듭 올라가는 부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애플 스토어의 입점이 가로수길 상권 변화에 기폭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텅 비어버리면 건물주들도 손해일 텐데 임대료를 좀 낮추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상 임대료를 낮추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쉽게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요. 사실 딱히 내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0-60% 가로수길 형성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거에서 수익률에 대한 배고픔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상가 계약을 맺으면 법에 따라 10년은 보장해줘야 해서 그것도 건물주들에겐 부담일 수 있고요. 또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구축이라 면적이 작고 층수도 낮거든요. 그래서 여러 세입자를 받기보단 통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한번 나가면 건물이 통으로 비어버리는 거고요. 한번 통임대의 맛을 본 건물주는 그 매력을 잊지 못해 또 통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럴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업종이 아닌 이상 입점하기 쉽지 않아 공실이 더 늘었다고 해요. 구축 건물만이 문제는 아닌 게요. 이런 통임대 건물은 상업보다는 업무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로수길 특성상 사무실 수요도 꽤 있었던지라 신축 건물들까지 너도나도 통임대로 내놓으면서 공실 문제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가로수길만의 지역성이 사라진 것도 핵심 원인인데요. 과거엔 패션, 트렌드의 거리로 불리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애플과 성형외과밖에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고유한 특성을 잃었죠. 현재 가로수길에서 밀려난 여러 업종들은 인접한 골목인 세로수길, 나로수길, 가로수길로 이동해 비교적 저렴한 상권을 형성 중인데요.
지금은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그냥 거쳐가는 곳, 소비는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닐까. 좋은 대안이 근처에 많다 보니 굳이 특색 잃은 가로수길을 갈 이유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게 어렵다면 프리렌트 등을 통해서라도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건물주들은 아쉬울 게 없는 상태일 뿐더러 가로수길 자체가 강남의 핵심 지역이라서요. 현대아파트가 재정비가 되고 그러면은 대규모 개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상권이거든요. 건물주들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어요. 입지적으로 가치가 상당한 지역이라 임대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는 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로수길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어서면 단기간 내에 상권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어느 정도 변화는 조금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기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남은 희망은 가로수길이 다시 매력을 어필할 무언가를 찾아 자생력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상권은 주거지와 달리 순환되기 마련이라서요. 과거엔 가로수길이 핫했지만 지금은 성수동이 핫하듯이 트렌드를 따라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동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로수길에도 새로운 기능과 유행이 부여되면 그 명성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수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보행자 중심의 정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매출이 맞는 테넌트가 입점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한때는 걷기만 해도 유행을 깰 수 있었던 거리 가로수길. 화려했던 황금길을 지나 이젠 텅 빈 건물들만 남아있는데요. 가로수길은 다시 예전의 명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살 게 없어도 홀린 듯 들어가 뭐 하나라도 꼭 사오게 되는 다이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제품도 많아지고 찾는 사람도 많아져서 잘 나간다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최근 기업 가치가 6조에서 10조 사이, LG유플러스나 한화, 하이브 같은 웬만한 대기업만큼 성장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요. 유통 분야만 따졌을 때는 올리브영 바로 뒤 2위를 유지하며 그야말로 가성비계의 선배님이 됐는데요. 사실 다이소 예전에는 이렇게 촌스러운 모습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른 경쟁사도 많았잖아요. 다이소는 어떻게 살아남아 가성비계의 끝판왕으로 지금까지 잘 나갈 수 있게 된 걸까요? 다이소는 아스코 이븐플라자라는 조금 생소하고 낯선 이름으로 1997년 1호점을 열었습니다. 설립자 박정보 회장은 아스코 이븐플라자를 열기 전부터 일본 백엔숍에 생활용품을 수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품질은 좋게 가격은 싸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했었다고 해요. 해외를 직접 돌아다니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기반 삼아 당시 세계 주요국에 있던 균일가 상점이 한국에도 있으면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픈했던 거죠. 사실 초기에는 싸구려 제품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금처럼 관심받는 상점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해 가을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당시 가성비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4년 만에 100호점을 오픈하는 등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2001년 박 회장과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온 일본 다이소 상교가 너희 물건 우리한테만 독점 납품해줘 요구하게 됐고요. 이 요구를 거절하면 거래가 끊길 수 있었던 지금의 다이소, 아성산업은 오케이 알겠고 그 대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해주는 건 어때? 로열티는 없고 운영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면서 일본 다이소 상교로부터 38억엔, 우리 돈 380억 원이란 투자금을 받아내며 이름을 다이소로 바꾸게 됩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다이소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지속된 경기 침체로 1,000원대 균일가 판매의 인기는 식을 날이 없었고요. 1,000원 치고 나쁘지 않네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다이소를 이용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동시에 로고를 변경하고 내부를 단장하며 다이소도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요.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좌우한 건 대형마트예요. 성공포인트를 좀 벤치마킹한 한국 고객들에 맞게 조명도 환하게 하고 인테리어도 좀 통일로 하면서 좀 더 한국식으로 좀 개선하지 않았나. 당시 급성장하는 다이소를 보고 1,000원샵 점포들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다이소처럼 뚝심 있게 버텨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도전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 남잖아요.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도 다이소의 영업이익률은 1%대였는데요. 2013년 물류창고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자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의문도 있었고요. 동시에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대신 점주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가맹점을 확장하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점주들에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기업 아니야 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더니 2019년 결국 불매운동에 휩싸이며 다이소는 창립 이래 가장 넘기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당시 다이소는 일본 제품은 극히 일부만 판매 중이며 이름만 가져왔지 로열티도 주지 않는 한국 기업임을 강조했는데요. 몇 년 뒤 일본 지분을 모두 인수해버리며 100% 한국 기업임을 선언했죠. 게다가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었던 물류창고 역시 다이소가 성장하는데 아주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줬습니다. 유통에서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예요. 비용이라고 하는 걸 절감할 수 있고 없고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그런 걸 못했죠.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초반부터 작게가 아니라 아주 크게 물류센터를 지은 거 신의 한 수인 거죠. 또한 가맹점 폐점률도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했고요. 최근엔 오히려 직영점 비율을 다시 늘리며 매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데요.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다이소만의 전략은 또 있습니다. 필요하다 싶을 땐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반대로 아낄 수 있겠다 싶으면 허리를 꽉 졸라맸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료입니다. 다이소는 매장을 차릴 때 임차료가 비싼 핵심 상권의 건물 1층이나 대로변을 고집하지 않았고요. 2층, 3층, 심지어 지하까지 B급 상업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임대료가 높아지면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이소의 부동산 전략은 최저로 들어가는 곳을 항상 선정하는 곳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낮추면서 이 덕에 수익을 더 크게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오랜 시간 이렇게 저렇게 쌓아온 전략들로 다이소는 1%대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률을 지난해 9.35%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마트, 코스트코 코리아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매장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30여 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가격 정찰제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입점하며 그 위상을 두텁게 하는 건 물론 동시에 영양제, 화장품, 옷까지 이제 이게 다이소에 나온다고 할 법한 물건들을 내놓으며 전 세대를 소비자로 타겟해 유통계 1황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도 성장을 못하는 저성장 국가로 고착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초고령 국가이기 때문에 초저가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개화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다이소가 향후에도 더 성장 여력이 있다. 천호동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을 휘어잡는 브랜드가 된 다이소.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달콤한 고구마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맥도날드의 5번째 한국의 맛 제품인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출시 9일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그야말로 미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창녕 갈릭버거부터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까지 맥도날드는 해마다 지역 농가와 협업한 버거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익산 고구마야 장하다. 단짠 조합에다 바삭함까지 있으니 생각보다 괜찮더라. 살짝 매콤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음. 이렇게 매번 화제를 몰고 다니다 보니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할 것도 많다는데요. 우선 전국 매장에서 일정한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식재료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 건 기본. 이번 프로젝트만 해도 200톤가량의 고구마가 필요했던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또 사실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처럼 메뉴명에 지역 이름이 떡하니 박히면 그 자체로 브랜딩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미 넘버원으로 알려진 산지보다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산지를 선택해 다양한 지역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평양 대신 진주를, 해남 대신 익산을 고른 데엔 다 이유가 있던 거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먼저 러브콜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간간히 전화가 진짜 많이 오세요. 어떻게 해야 이걸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취지 좋은 프로젝트들이야 이미 차고 넘치잖아요.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선 맛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시즌 상품이지만 제품 개발에만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생소한 재료일지언정 버거랑 어우러지는 맛을 구현을 해야 소비자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거든요. 고추 크림치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고추를 쓴 게 아니고 장아찌 형태로 만들어서 맛을 풍미 있게 만들었고 정감 있는 분위기의 CF도 매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잘했군 잘했어. 진도민요 영감 타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CM송을 사용하기도 농부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도 하죠. 올해 광고 모델이신 순희 농부님이 인터뷰 첫 마디가 전 원래 고구마 싫어해요 였어요. 근데 직접 키운 우리 고구마 정말 맛있다고 자식처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여보 난 고구마 싫어. 이렇게 시작하는 왼수 같은 고구마 광고가 만들어졌고 나아가 꼭 버거가 아니더라도 나주배 칠러, 영동 샤인머스켓 맥퀴즈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에도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하며 지역과의 상생을 브랜드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는데요. 이런 로코노미 마케팅은 식음료 업계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만 봐도요. 이천 햅쌀 라떼, 공주 보니밤 라떼 등 지역명이 들어간 로컬 음료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잖아요. 전국 소상공인 카페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와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CU, GS25, 이마트24 등 유통업체 역시 여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트렌드에 탑승 중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로컬 소싱 트렌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야기가 있는 소비 경험이 매력적이고 브랜드 입장에선 차별화된 메뉴 개발은 물론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덤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국의 로컬 푸드 또는 로컬 원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현지 소비국의 농가와 협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ESG 경영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농가와 지자체엔 평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농산물이 전국 단위의 유통 채널에 오르며 홍보 효과와 실질적인 매출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로코놈이라는 이름의 맛있는 연대, 과연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건 K-팝, K-드라마, K-웹툰 등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두유노 클럽에 최근 붉은 반도체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붉은 반도체? 새로운 기술이라도 개발한 건가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불닭볶음면이라고 합니다. 2016년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을 시작한 이후 불닭 브랜드의 해외 매출액은 16배가량 늘었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성공에 힘입어 작년 삼양식품은 창사 이래 최초로 해외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특히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 사실 매운맛에 진심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맵잖아요. 한 입만 먹어도 타 들어가는 맛밖에 안 나서 못 먹겠어. 스프 3분의 1만 써도 매움. 위랑 장 안 좋아서 난리남. 하지만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 SNS를 통해서 이 매운 불닭 볶음면을 먹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라든지 현지 유명인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불닭볶음면이 현지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유통망 관리에 들어갑니다. 왜 K-팝 신곡이 나오면 해당 가수를 시작으로 댄스 챌린지가 전파돼서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은 소비자가 먼저 불닭 챌린지를 통해 관심을 키우고 시장이 커진 다음 회사가 나섰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랩이 해외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통해 불닭볶음면 열풍의 이유를 들어봤어요. Weird to say that about myself. I think I am the biggest food TikToker from the Netherlands. I actually think Bulldog Ramen has brought me the most subscribers. 트로이 씨가 불닭볶음면을 처음 접한 건 코로나19 팬데믹 때인데요. 당시 외출이 어려워지자 집안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챌린지가 유행했고요. 특히 매운맛 챌린지에 매료됐다고 해요. Before there were like challenges, but it was like hot peppers and that kind of stuff. And then suddenly Bulldog appeared, and then it turned into Bulldog challenges, kind of. If you wanted to do like a really spicy challenge. 불닭볶음면에 매운 토핑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보이며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데요. 매운 거 너무 맛있어요. 저도 그렇게 먹어요. 당신의 병기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형님, 저는 고작 까르보 불닭 반 봉지를 먹고 눈물이 나네요. 트로이 씨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에서 불닭볶음면은 라면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성공했다는데요. 네덜란드의 이웃나라 독일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해요. First started off from like people who are generally interested in Asia. So as I was also at the time like thinking about becoming a Korean major student, and I did the challenge with my friends. 그렇게 챌린지를 통해 불닭볶음면 열풍이 독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요. 지금은 어디서든 쉽게 불닭볶음면을 구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불닭 챌린지는 매운맛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잖아요. 맵고수와 맵찔이의 간극을 메운 게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I also think right now the original is not as popular, and the real trend or like the flavor people keep on buying right now is the carbonara flavor, and they like develop recipes to put less sauce or something. If you think about ramen, everyone thinks about Bulldog. Not really the most spicy ones, but like the carbonara is like the most popular flavor. You can basically buy it everywhere in every supermarket here right now. 까르보나라 불닭의 인기는 네덜란드 슈퍼마켓에서 출시된 전체 신제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제품에만 주는 상까지 받을 정도라는데요. 유럽에서 이만큼 성공을 거둔 데에는 삼양식품의 전략이 주요했다고 해요. 바로 앞서 나왔던 네덜란드를 먼저 공략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중 왜 하필 네덜란드가 중요할까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곳이 유럽 진출의 핵심 교두보라는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유통망을 유럽에서 확대할 때 네덜란드를 첫 시장으로 봅니다. 유럽 지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좀 북쪽이지만 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 국민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함으로써 어떤 글로벌 컨슈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특히 유럽 내 물동량 1위인
유명한 로테르담 항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철도, 육상 교통망도 훌륭해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삼양 입장에서 너무 땡큐인 게 그렇게 중요한 시장인 네덜란드에서 불닭 챌린지 열풍이 불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은 삼양식품은 작년 네덜란드에 유럽 법인까지 세웠고요. 이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에 대형 유통망을 갖추면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불닭 챌린지와 까르보 불닭 두 무기를 토대로 유럽을 평정한 불닭볶음면.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는데요.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불닭볶음면은 무려 한 봉지당 2유로 정도, 우리 돈 3,000원에 달하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은 대체제가 없어서 인기는 굳건하다고 합니다. It's €2.20. Oh, I think it's more than double the Korean price because we don't have anything comparable to buldak noodles. I think people still buy it. 맵찔이들이 더 많을 것 같던 유럽에 불고 있는 불닭볶음면 열풍.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닭볶음면과 관련한 여러분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트럼프는 콜라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심지어 본인 사무실에 클릭 한 번이면 콜라가 배달되는 콜라 버튼을 만들 정도로 트럼프의 콜라 사랑은 유별난데요. 그런 그가 이번에는 코카콜라 레시피에까지 직접 손을 댔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SNS에 코카콜라가 사탕수수 설탕을 미국 내 제품에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미국 코카콜라 측도 재빠르게 올해 가을쯤 미국산 사탕수수 설탕으로 만든 새로운 콜라를 출시할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원래 콜라에는 설탕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의외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콜라는 옥수수 시럽으로 만든 액상과당을 쓰고요. 사탕수수 설탕은 오히려 미국에 수출되는 멕시코산 콜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엔 이 멕시코산 콜라를 일부러 찾는 사람도 많아서요. 이번 조치가 멕시코산 콜라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미국산 코카콜라도 1970년대 이전까지 사탕수수 설탕을 썼는데요. 1980년대 중반 설탕 수입에 할당제와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내 설탕값이 치솟자 코카콜라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값싸고 유통도 쉬운 옥수수 시럽의 액상과당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레 미국 중서부 옥수수 생산지는 거대 콘벨트라 불릴 만큼 미국 식음료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사실 사탕수수 설탕보다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부르는 HFCS 있잖아요. 이게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옥수수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비용 면에서도 여전히 액상과당이 유리한데 트럼프는 수십 년째 이어진 이 판을 갑자기 왜 바꾸려는 걸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다시 건강한 미국 만들기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식품 성분과 유통 구조를 바꿔 만성질환과 비만 문제를 바로잡겠다 선언했는데요. 특히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가당 옥수수 시럽의 과도한 소비가 소화 비만 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이번 코카콜라 성분 변경 요청 이유도 이 캠페인의 일환인 건데 그러면 설탕이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나은가 싶잖아요. 실제로 그램당 칼로리는 똑같이 4kcal, 체내 흡수 속도는 액상과당이 더 빨라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도 두 성분 모두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For all practical purposes, they're the same. So I find the switch to be nutritionally hilarious. Everybody would be healthier eating less of both. 영양적으로도 별 차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데도 트럼프가 설탕 전환을 고집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좀 취향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좀 설계가 된 정치적인 전략으로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하다. 지금 미국 내에 트럼프의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사실 떨어졌잖아요.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 슈가벨트의 핵심 산업인 사탕수수를 좀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해당 지역의 이제 지지층을 좀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콘벨트 대신 최근 승부처로 급부상한 플로리다 같은 슈가벨트에 손을 내민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갑작스럽게 판이 뒤집힌 콘벨트 지역에선 당혹감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It would put thousands of Americans out of manufacturing jobs and it would depress farm prices all for the sake of importing more sugar. 미국은 농산물이 미국 경제를 가장 밑바탕이고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옥수수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취약 지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이런 코카콜라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미국은 미국 내 설탕 수요의 2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코카콜라가 옥수수 시럽을 모두 설탕으로 대체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많은 설탕을 수입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설탕값이 들썩들썩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 코카콜라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지 정치적인 요인이라든지 경제적인 요인만 가지고 전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실제 소비자 반응, 맛에 대한 기대부터 건강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겐 단맛, 다른 누군가에겐 쓴맛이 된 이번 성분 변경 사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그냥 맛이 더 좋다 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했지만 그 이면엔 멕시코산 콜라에 대한 견제, 대선 경합주 표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는데요. 오늘 크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내기 전에 한국 콜라도 바뀌는 건가 싶어 직접 한국 코카콜라 측에 물어봤는데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콜라 맛은 그대로라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다이어트 콜라만 먹는다면서 왜 설탕 사정이지? 기존 좌석의 1.5배 넓이에 다리 및 발 받침대, 130도까지 젖혀지는 등받이도 있고 4K 화질이 지원되는 모니터에 비즈니스석 수준의 기내식까지 제공하는 이 좌석. 여러분은 얼마라면 이용하실 건가요?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프리미엄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리미엄석 정확히는 이코노미석보다 높고 비즈니스석보다는 낮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급의 좌석인데요. 제주항공의 비즈니스 라이트, 진에어의 지니비즈 좌석이 여기에 해당해요. 대한항공 프리미엄석은 기존 이코노미석과 달리 좌석 너비가 약 50cm에 앞뒤 간격은 약 1m나 되고요. 편안한 비행을 돕는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데다가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해요. 가격은 노선이나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보다 10% 정도 비싼 수준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는데요. 모든 비행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특정 기종에만 우선 도입된다고 해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오 좋은데 저거 타야겠네. 장거리 갈 때 힘들었는데 참 잘 된 거임. 환영합니다. 대한항공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요금을 못 올리게 하니 좌석을 바꾸는구나. 부정적인 소비자 반응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가격 문제인데요.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요금은 총 3단계 세이버, 스탠다드, 플렉스로 나뉘는데 세이버가 가장 저렴하고 플렉스가 가장 비쌉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세이버에 비해 플렉스 요금이 2~3배까지 비싸기도 하다는데요.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과 비교한 이코노미석 가격은 가장 비싼 이 플렉스 요금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에이, 좋은 좌석 탈 거면 돈 더 내는 거고 아니면 저렴한 자리에 앉으면 되지 싶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이코노미석이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좌석 변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좌석 수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등석이 사라지고 비즈니스석은 줄지만 프리미엄석이 새로 생기고 이코노미석도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기내 공간에 좌석 수를 늘리려다 보니 333 배치였던 이코노미석을 343 배치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한 줄에 9석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10석이 들어가니까 이코노미석이 양옆으로 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좌석 간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항공기는 주문 제작입니다. 100%. 항공기를 도입할 때 똑같은 비행기긴 하지만 항공사마다 좌석 배치를 우리는 둘로 할 것이야, 셋으로 할 것이야를 결정을 하게 되죠. 이번 좌석 변경에 대해 대한항공에서도 소비자 불만을 예상해서 여러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좌석 너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좌석 앞뒤 간격은 그대로라고 설명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이코노미석에 343 배치를 많이 사용하는 데다가 좌석에 슬림 시트를 써서 체감 면적은 기존보다 더 넓다고도 덧붙였죠. 사실 이렇게 돈 되는 좌석 옵션을 늘리는 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요즘 항공업계의 추세라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경우 국내에서도 이미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이 먼저 도입했고요. 해외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있었어요. 또 운영비도 많이 들고 인기도 없는 1등석을 점점 없앤다든가 사람을 최대한 많이 태우기 위해 입석 도입을 논의하는 것 역시 다 수익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해요. 좌석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태우려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한항공의 이런 행보가 특히 우려되는 건 바로 독점 때문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2024년 국제선 여객 점유율을 보면 대한항공의 점유율은 약 29%.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나와 합병이 마무리되면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높아지고요. 저가항공 계열사들까지 포함하면 약 7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거 비행기 티켓 가격 올리려고 슬슬 떡밥 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요. 통합사를 우리가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거든요. 실제로 통합사에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좌석 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시정조치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공정위에서도 계속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는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항공사의 꼼수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디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때 붐이었던 수박 주스? 시그니처 메뉴인 토피넛 라떼?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지만 딱 어떤 이미지라고 정의하기는 애매한 이디야가 최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름잡던 2010년대 초, 이디야는 중저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기준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가 4,000원일 때 이디야는 2,500원에 내놓으면서 고객을 확 끌어모았죠. 다른 브랜드들보다 저렴하지만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맛도 좋았던 이디야는 스타벅스의 하위 호환 느낌으로 쭉쭉 성장해서요. 2019년에는 국내 커피 전문점 중 최초로 매장 수 3,000개를 돌파했는데요. 이디야는 평균 창업비가 1억 510만 원으로 다른 커피 브랜드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기존의 커피 브랜드보다는 매장 면적이 좀 더 최소화됐고요. 창업의 어떤 진입장벽을 낮춰서 많은 가맹점주들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업계 최저치인 1%대 패점률을 보였던 이디야라서 앞으로도 잘 살아남겠거니 싶었는데 초저가 커피인 일명 노랭이 삼총사,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의 등장으로 위상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500원짜리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내세운 신흥 강자의 공세에 가성비 커피 포지션을 빼앗긴 겁니다. 현재 이디야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3,200원, 2,000원도 안 되는 저가 커피와 4,700원을 유지하는 고가 커피 사이에 홀로 애매하게 3,000원대를 유지 중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커피 좀 사 먹을까 할 땐 고가 커피 매장을, 물 마시듯 카페인 수혈을 할 땐 저가 커피 매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니 매출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디야는 2022년 매출 최고치를 기록한 후로 2년 연속 역성장 중인데요. 매장 수 역시 2022년을 정점으로 점점 하락세를 타더니 현재는 1위 자리를 메가커피에 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에 저가 커피들이 치고 들어올 때 이디야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디야가 출혈이 10만 원대라도 프로모션을 계속 걸어서 점포수가 1,000개 정도를 못 넘게 했어요. 그들이 그 여기를 못 넘었으면 아마 이들이 먼저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이디야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던 건 가격만이 아닌데요.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커피 시장이 성숙해진 국내 시장에서는 꾸준히 신메뉴를 내고 캐릭터 콜라보를 하고 시즌마다 MD도 내며 소비자의 뇌리에 브랜드를 각인시켜야 하죠. 투썸 플레이스가 매번 맛있는 디저트를 출시하며 케이크하면 투썸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저가 커피 삼총사가 눈 깜짝할 새 신메뉴를 내놓으며 SNS에 주기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처럼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컵빙수 대란은 노이즈 마케팅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세간의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언젠가 한번 메가커피나 컴포즈 가가지고 이러한 신메뉴들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꾸준한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무언가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 이디야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최근 메가커피와 컴포즈 커피는 광고 모델의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컴포즈 B 덕의 자주감, 컴포즈 고급 커피 같아지네. 와우. 우리 아빠 스벅 빼고는 카페 이름 몰랐는데 흥미리 때문에 메가 알고 메가 자주감. 커피 시장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사실은 눈 감고 마시면은 품질을 구별하기 힘든 정도의 커머디티 마켓인데 그렇기 때문에 빅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무의식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스타 마케팅으로 인지도와 가치를 훅 높인 저가 커피 브랜드와 달리 이디야는 창사 이래 쭉 광고 모델을 쓰지 않았는데요. 작년 말 처음으로 배우 변우석을 모델로 발탁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지금 매장은 변한 게 없잖아요. 뭔가 메뉴도 비슷한. 나머지 세부적인 게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은 물론 커피 맛이나 디저트에서의 정체성 부족, 다소 올드한 매장 인테리어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거죠. 결국 이디야는 2024년이 돼서야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예고했는데요. 매장 인테리어, 가격 재정비 등으로 브랜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변화에는 가맹점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리브랜딩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방어책이라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역시 가격 변화입니다. 그러면 가격대도 2,000원대 초반으로 낮추면서 더 다양한 메뉴를 또 개발해서 저가격 플레이어로 리포지셔닝하는 방법이 이제 전략대응 1번이 될 수가 있고 저가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자는 현명합니다.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면 그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소시적인 스타벅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토종커피 브랜드 이디야. 지금은 다양한 선택지에 밀려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디야 커피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